오피스텔이 시대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유죄는 29번인가 지금 내놨죠. 주차대수가 한 대 줄면요 오피스텔 두 세대가 날아갑니다. 원룸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원룸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선거가 이제 드디어 끝나니까, 그리고 코로나19도 조금 뭔가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이 좀 잡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죠. 그러던 그 사람들이 참 길거리에도 많고요. 또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옛날처럼 다들 이제 마스크 쓰고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는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총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시중에 엄청난 유동자금이 지금 있잖아요. 예, 유동자금들이. 그 유동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틈새 시장이 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왜 부자들은 오피스텔에 눈을 돌릴까? 자, 돈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 요즘 부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부자들은 지금 왜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릴까? 왜 돌릴까요? 오늘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뜨는 이유, 오피스텔이 왜 지금 시점에 많이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오피스텔을 살까요?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죠.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3년 동안,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많은 규제를 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규제.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좀 빠지다가 약간 좀 하강 조정을 받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고 또 오르니까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니까 또 약간 조정. 그러다 다시 올라. 또 규제. 규제를 29번인가 지금 내놨죠. 지금 30번인가 29번인가 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나오니까. 자, 이런 규제의 연속인데요. 규제의 연속인데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게,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게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자, 그래서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모든 규제는 지금 주택 쪽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자격에 제한도 없고요. 오피스텔 투자는.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오피스텔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통장이 있으면은 이 무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즉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통장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이라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일까요? 차익형 부동산일까요? 오피스텔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게 수익형일까요? 차익형일까요? 정답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모든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맞아요. 그래서 월세만 또박또박 받는 거지 이것이 시세 차익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또 어떻게 돼? 오래되면은 잘 매도도 잘 안 되죠. 예,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익형, 특정 지역은 차익형. 차익형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특정 지역들은 이 차익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침체하는 이 불황기에는요, 이 차익형 부동산들보다는 오히려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더라.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았잖아요. 이 불황기 때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은행에 돈 넣어봐야 볼 일 없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은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형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너무도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제로금리 시대의 틈새 시장이다. 지금 우리가 금리가 1%였다가 갑자기 0.5%가 내려서 지금 0.75%죠. 0.75%. 지금 우리가 제로금리를 맞은 건 아마 부동산 역사상 최초죠, 지금. 지금 안 가던 길을 지금 사실 가는 거거든요. 제로금리 시대의 틈새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요, 예금이자 거의 없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은행에 돈 넣는 분들의 특성은 어떨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까요? 없는 분들일까요? 없는 분들이에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월세만 받으면 돼, 나는. 이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부동산 관심 없고. 그런데 이자가 점점 적어지네. 그래가지고 생활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은행에다 계속 돈을 넣을까요? 아니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수익이 더 나는 데가 있다면.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시세 차익을, 은행에 돈 넣어놓고 있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아니고, 이 꾸준히 임대 수익, 조금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임대 수익만 나온다면 금세 다 빠져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은행 탈출하는 이 돈들. 분명히 은행을 탈출할 텐데, 저금리에서 은행 이자가 정말 눈꽃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은행 탈출한 돈. 이건 뭐 뻔하죠. 돈의 속성은 뭘 쫓아가요?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익을 쫓아가니까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 거예요. 상가나 오피스텔. 근데 상가는 좀 덩어리가 크죠. 예, 금액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상가 요즘 상당히 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왜냐면은 은행이 넣는 것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저는 지난해 말부터 제가 예측을 해왔지만은 지금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돈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2019년 지난해 3월 1일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의 효과를 보시면요. 이게 주차장이 옛날보다 지금 우리 차들도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옆 차랑 막 그냥 거의 밀착하다시피 해서 문도 막 콱콱 찢고 이런 사태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cm가 이제 넓어진 거예요. 지난해 3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들부터.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요. 주차 대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면적이 늘어나니까. 주차 대수가 한 대 줄면요. 오피스텔 두 세대가 날아갑니다. 뭘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두 세대만큼 이 건설사에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만약에 150개를 질 수 있었는데 이게 주차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142개, 8개가 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8개면 16세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한참 엄청난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손실이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월 1일 이후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3월 1일 이후에, 지난해 3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 받은 오피스텔들은 분양가가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3월 1일이 상당히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짜다라는 거죠. 높은 분양가. 이 분양가는 당연히 시세죠. 시세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 전에 공급했던 신규 오피스텔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라는 거죠. 투자 금액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 3월 1일 이전에 만약에 건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지금 바뀐 주차장이 적용을 안 받잖아요. 3월 1일 이전이니까. 그러면은 이 면적이 20cm가 안 넓어지죠. 예, 그러면은 주차 대수를 지난번과 같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3월 1일 이후의 증거보다는. 자,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의무화시키려고 해요. 전월세 신고제. 지금 우리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다 몽땅 다 신고하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전세도 매기겠다는 거예요. 전세, 월세 신고하고 모두 소득세 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노출이 되죠.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임대료 받고 그냥 소득세 안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몽땅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 노출이 된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오피스텔은, 그리고 고시원이라고 했는데 고시원은 우리의 투자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제외라는 겁니다. 제외. 오피스텔. 거기서 빠져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에서.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뭔가 더 자유롭죠. 사서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런 어떤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있는 지금 하나의 좀 틈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게 수요는 아마 이쪽으로, 이 은행에다가 돈을 묻어두고 이렇게 그 이자 받는 분들은 이쪽으로 아마 방향을 턴할 가능성이 올해도 점점 높아진다, 지금. 지금도 현재도 그러고 있지만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이렇게 하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텔은요,
무조건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100세대 이상 무조건 돼야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00세대 이하는 안 된다. 왜냐하면 1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우리 빌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5층짜리, 6층짜리 빌라들 이런 것들하고 경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우월해야 되거든요. 우월하려면 100세대 이상이 넘어가야 됩니다. 각종 뭐 편의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자, 역세권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란 승강장에서 이 지하철역이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역세권, 오피스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피스텔은 수명은 10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피스텔은 새 거를 사서 10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내에. 왜 그러냐면 10년이 지나면은 오피스텔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치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막 고장 나는 게 막 나와요. 막 그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고쳐달라는 게 막 전화가 오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월세도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수명은 10년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새 걸 사서 10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양질의 직장이 많은 곳과 많이 생길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 양질의 직장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직장이 많은 건 강남권이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강남권이라고 하는 여기는 기존에 양질의 직장이고 소득이 높은 직장,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직장들 많은 곳, 강남은 왜 양질의 직장이 많을까요? 직장이 옛날에 이쪽에 뭐 테헤란노에 벤처 그룹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판교로 많이 갔지만 그런 벤처 기업들부터 해서 이 고소득 직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남권은.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강남 3구에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정규직들이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생길 것, 직장이 많이 생길 것, 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판교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1판교 생겼지만 지금 2, 3판교 계속 지금 생기잖아요.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2 테크노밸리, 3 테크노밸리 생기잖아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근데 이게 양질이라 그랬죠. 월급을 좀 높게 받는 그런 직장들. 이런 곳은 무조건 오피스텔이 차익이 난다는 겁니다.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차익이 많이 난다. 월세도 높겠죠, 당연히. 양질의 직장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원룸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원룸은 이미 시대에서 저쪽으로 뒤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1.5룸이나 2룸 해야 된다. 2룸이라도 이거 소형해야 되는 거지. 뭐 그 전용 면적이 뭐 15평 이상, 18평 이상. 이거 우리는 아파트 24평형이잖아요. 18평 전용 면적.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형해야 돼. 2룸도. 왜? 전용 면적이 18평 이상 되면 아파트 24평이죠. 그러면 아파트 24평은 경쟁을 하게 돼요. 방 2개짜리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30평대다. 전용 면적 84, 만약에 전용 면적이 32평 이렇게 된다. 아니 25.7평, 25평 뭐 이렇게 되죠. 24평, 25평 전용 면적이 이렇게 되면요. 아파트 방 3개짜리랑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를 사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가격이 저렴하다. 앞으로 무조건 새로 짓는 신축들은 가격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오늘은 그 투자, 왜 부자들이 오피스텔을 지금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천천히. 이 소포클레스 이거 아마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봤던 이름 같아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시인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수고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자. 성공이라는 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동산 투자도 모든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익 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익을 내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이익을 얻는 거죠. 부동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여러분들 남들과 다른 마인드로 좀 긍정 마인드 이런 거를 가지고요. 우리 앞날은 미래는 어떻게 돼요? 훨씬 잘 풀릴 것이다. 주문을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곁에 항상 생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